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실시간 전력 계통에서 AI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기관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전력 계통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시간 제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여기에 AI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전력 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의 업무를 하나 담당을 하고 있고요. 23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한 78조 원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메인으로 전력 계통 운영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계획을 조금 미리 사전에 좀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계통 운영에서는 이제 주로 계획을 담당하는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를 도와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저희가 15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실시간 계통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도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계통은 크게 이제 저희가 요소를 갖다가 볼 때 발전기가 하나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있고 전기를 쓰는 부하라고 하는 게 저희는 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송전선로라고 하는 선이 하나 쑥 지나가고 거길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전선로가 한없이 양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송전선로가 끊어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들을 갖다 저희들이 택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보통 저희들은 업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동시성이냐? 빛의 속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를 쓰실 때 저희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콘센트에 꼽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하가 보통 변합니다. 부하가 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전기 출력량을 조절해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을 때 물리량을 저희들이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주파수가 딱 60Hz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이 조금 더 많게 되면 60보다 좀 더 올라간 주파수가 나오고요. 생산량이 좀 더 적게 되면 주파수가 좀 더 낮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하루 동안 저희들이 주파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그맣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국내 전력계통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발전기에서 처음 출력을 낼 때 한 23kV 정도의 출력을 내고요. 이걸 345kV나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765kV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압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강압하면서 전압을 좀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 220V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스템의 해석 특징이 앞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만들기는 굉장히 곤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복잡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 업계에서 쓰는 용어지만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다라고 보통 전력 계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도 계통에 물리는 순간 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그림으로 이쁘게 나온 건데요. 발전해서 송전하고 변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전해서 판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설비로는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144기가와트 정도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 대수는 14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 큰 것들은 한 400여 대나 500여 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설비와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비자까지 이제 연결해주는 선로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그림은 조금 이제 기관계 계통이라고 그래서 345kV나 765kV 정도를 갖다가 나타낸 거고요. 송전 선로는 약 35,000 정도의 서킷 킬로미터 정도의 전국에 거의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시간 제어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건데요. 하루에 어떻게 전기를 갖다가 쓰는지를 갖다가 해당 쓰는 전기를 어떻게 발전기들이 따라가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그 원자력이 되겠고요. 그다음 석탄이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하루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주파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60Hz를 딱 맞추지 못하고 항상 크거나 작거나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전기를 쓴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이 저 정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시간 개통 운영을 저희가 이제 손으로 하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EMS라고 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이 시스템이 목표하는 바는 전력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두 가지 토끼가 사실 다른 토끼거든요. 안정성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경제성을 올리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중에 어떤 최저값을 찾아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면은 제가 이제 나주에 있는데 나주에 이제 전력관제센터라고 하는 가끔 이제 전기가 모자른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EMS는 1979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차관을 저희 나라가 도입을 했는데 그 차관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갖다가 쓸 정도로 EMS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미국에서 LN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10년쯤 있다가 일본에서 도시바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그 10년 정도 지나서는 알스톰이라고 하는 미국 제품을 갖다가 저희도 도입을 했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산업부 쪽하고 이야기가 돼서 우리 국산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그 전력계통에 그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는 박사님들하고 함께 해갖고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그 연구 과제를 갖다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EMS를 개발을 하고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4년 당시에 EMS를 턴오버했을 때의 주파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변화를 보시면 이쪽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썼던 알스톰 EMS가 주파수를 어떻게 제어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쪽은 이제 한국형 EMS를 갖다가 그러니까 운영을 했을 때의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훨씬 더 촘촘하고 그 변화가 훨씬 더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MS 기술이 되게 복잡한 기술이라 이 주파수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어떤 그 성능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차세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양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코드 라인 수로는 한 500만 라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요. 이걸 전부 다 AI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일부 기술들을 갖다가 AI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포럼의 목표인 이제 AI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도입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도입한 게 이제 딥러닝 기반의 토폴로지 에러를 그 디텍션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차단기가 전국에 있는 송전선로의 연결을 관계해주는 그 차단기라는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차단기들의 정보를 갖다가 2초 주기로 한 8만여 포인트를 갖다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현장은 ON인데 OF로 올라온다거나 또는 현장은 OF인데 ON으로 올라온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사람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AI 기술을 갖다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이라고 표현된 화면은 이제 이런 네모난 게 이제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차단기들의 정보를 잘 수신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선 3개짜리 계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차단기 정보가 하나라도 잘못 올라오게 되면 이 모선이 3모선짜리가 아니라 4모선짜리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 전 단계로서 이 토폴로지의 오류를 갖다 찾는 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어떤 그 차단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을 했을 때는 꽤 그럴듯하게 저희가 한 95% 수준으로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벡터로 만들었다가 CNN으로 다시 만들어서 추정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찾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측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큰 재생 에너지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기관에서 좀 다루기가 용이한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작은 그 태양광 발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전기들이 발전량을 내는데 얼마나 내는지를 갖다가 추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이제 TCN이라고 하는 뭐 Temporal Convolution Network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했던 아이디어는 이 비가 오는 날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하고 태양광이 있고 없고가 참 명료하구나. 뭐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이게 이제 그 장마 기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뽑은 건데요. 그럼 비가 올 때랑 비가 오지 않는 날하고 뭔가 비교를 좀 하게 되면 뭘 좀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하 선로가 한 4천여 개 정도 됩니다. 모델 지금 현재 있는 게 이 4천여 개 각각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실적을 좀 쌓아서요. 거기서 패턴을 갖다가 한 12개 정도를 추출을 합니다. 대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패턴을 12개를 찾아서 그 패턴마다 2개씩을 골라냅니다. 2개씩을 골라내서 그 차이를 갖다가 그려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 태양광은 보통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런 태양광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패턴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럼 이 패턴을 찾아내면 아까 픽했던 2개 중에 큰 쪽이 걔는 비가 와서 그때는 태양광이 하나도 없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기준 부하 패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에서 가져온 어떤 그 부하들의 값들을 갖다가 이 TCN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요만큼의 차이 나는 양이 재생에너지가 현재 그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예측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다음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5분 뒤에 수요는 어떻게 되지 10분 뒤에 수요는 어떻게 되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칼만 필터라는 방식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만 필터를 써보니까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 파란색 그래프 빨간색 이게 이제 그 실제 값이 되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좀 위치한 게 그 칼만 필터를 가지고 예측한 내용이 되고 조금 위쪽이나 좀 비슷하게 보이는 쪽이 TCN 가지고 예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5분은 조금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가 10분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10분 쪽은 확실히 그 칼만 필터보다 칼만은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얘는 좀 더 정확하게 따라오는 뭐 수치는 옆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저희 수요 예측하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PINN 기반이라고 해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조금 저희 전력 쪽에서는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응용 기능 중에 그 옵티멀 파워 플로라라고 하는 기능이 가장 이제 그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그 사실 그 최적화 솔버를 쓰기는 하나 저희가 이제 저희 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 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현재는 최적화 상용 솔버인 뭐 그룹이라든가 C플렉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현재는 쓰고 있는데 이걸 좀 AI 기술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사실은 이 그 옵티멀 파워 플로우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도에 드디어 AI를 가지고 OPF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해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그 2022년도에 서강대 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PADNN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논문도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제 개발을 같이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PINN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그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블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등식이나 이제 저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선로의 선로의 조류는 이거 이상이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약들을 갖다가 이 안에 학습 과정에 녹여서 실제로 저희 같은 크리티컬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해를 갖다가 AI가 뭔가 해를 냈을 때 또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걔가 어떻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갖다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 안에 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넣어놔서 항상 그 해를 만족시키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기관에서 쓰기는 이 PINN 기반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옆에 뭐 수치는 뭐 수치를 보면 옵티멀 값은 굉장히 이제 상용 솔버 쪽이고요. 수학적 솔버 쪽이고 이쪽이 이제
그 AI 쪽이 되겠는데 그 오브젝티브 밸류는 굉장히 정확하게 찾고 다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연구 단계라 저희가 상용화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같은 그 국제 대전력망 협의회라고 하는 시그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그레에서 최근에 이제 운영 관점에서 AI 기술들을 갖다가 각각의 이런 대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니, 어느 쪽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예측 쪽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시스템에서 의사결정하기에는 AI를 아직 믿지는 잘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운영자의 전문성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코멘트가 있어서 그 정도만 하나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